먼저 대통령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긴 했는데, 자,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가 네, 우리가 또 이웃 사람들과 함께 만났으니까 다 서로 옆 사람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 한번 하고 가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그리고 여기 우리 지역에 울산시장님도 오시고 우리 국회의원님도 오셨는데 우리 울산 시민들한테 앞에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네, 우리 뒤에 국회의원도 어디 가고 나가십시오. 네. 우리 윤종호 의원도 이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도 얼굴이 다 한번 신년인데. 네. 그래요. 우리 울산 시민들의 명을 받아서 울산 시민들의 일을 대신하시는 주요 공직자들이신데 잘하나 못하나 잘 보시고 잘하면 상을 잘 챙겨주시고 못하면 책임도 확실하게 묻고 그래야 울산시가 잘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대통령도 예외가 아닙니다. 네. 어제 주가 지수가 5,000포인트를 돌파했다고 다들 기뻐하기도 하고 또 칭찬해 주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기 주가가 올랐는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또 심지어 일부는 나는 왜 떨어지기만 하냐 나 왜 곧벗은지 임벗은지 타가지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냐 뭐 세상 이치가 그런 거죠. 그러긴 한데 하여튼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 첫째로는 우리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기업들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 한 250조 원 정도 늘어나서 국민연금이 뭐 몇 년도에 고갈되느니 뭐 나는 연금 냈는데 못 받고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게 거의 다 없어져 버렸죠. 최소한 여기 있는 분 대부분은 연금 고갈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정치라는 걸 하면 뭐 그게 지역 정치든 중앙 정치든 왜 정치를 왜 하느냐 우리가 왜 나라에 세금 내고 나의 주권을 위임해가지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뭐 시키는 대로 또 복종해야 되고 대체 그런 걸 왜 하냐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평화롭고 또 안전하고 공정한 세상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싶다. 또 희망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야지 나 혼자 어떻게 해결하겠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건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 소위 국민의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이 세금 내고 또 정치인들 뽑아서 공무원들 월급 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어떤 정책을 통해서 누군가는 덕을 보지만 또 어떤 사람은 혜택에서 배제되기도 하죠. 대한민국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전 세계에 없는 고도 성장을 해왔죠.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대한민국처럼 산업적 성공도 이뤄내고 경제적 성장도 이뤄내고 또 한편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이렇게 확고하게 잘 지켜내는 또 만들어낸 나라도 없다. 유일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작년 이제 재작년 돼버렸나? 재작년 됐군요 벌써. 재작년 연말에 그 정말 엄혹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을 통해서 다시 질서를 되찾고 또 정상을 회복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국민들이죠.
어쨌든 그 저력으로 대한민국이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수정해야 될 게 몇 가지 생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소위 말하면 좀 험하게 얘기하면 몰빵하는 정책들을 좀 이제는 바꿔야 된다. 양극화도 심해지고 또 차별도 심해지고 기회도 좀 적어지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전략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국가적으로. 그 중에 핵심이 그런 거죠. 전에는 우리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한 군데다 이렇게 몰았습니다. 투자도 서울로 집중하고 예를 들면 뭐 또 대한민국에서 지방 중에서는 울산도 그 혜택을 좀 보긴 봤죠. 공업단지는 울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 군데로 너무 모는 작전이 이제는 꽤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너무 집중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울산조차도 이제 서울에 빨려 들어가게 생겼죠.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도 심해지고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는 정말로 좋다는데 조금 소수로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자리 질은 떨어지고 또 그나마 또 질도 떨어지고 그러죠. 지역 균형 발전도 그래서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아니 뭐 지방도 기회를 가지자. 왜 수도권만 그러냐 잘 사냐는 차원을 넘어섰어요. 무슨 얘기냐면 수도권도 이제 못 살게 됐어요 이제. 맨날 집값 가지고 저러잖아요. 이게 땅은 제한되는데 뭐 전국에서 다 몰려드니까 집을 계속 끊임없이 새로 지어내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주택 문제도 쉽게 해결이 잘 안 되고 또 땅값도 보면 뭐 평당 몇 억씩 하고 말이에요. 요새는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수도권이 짓는다고 했더니 이제 전력도 부족하고 용수도 부족하고 그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분권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양보나 아니 배려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면에서 이제 울산을 포함한 지방 분권과 자치의 강화, 또 지방 발전도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오늘은 뭐 그런 얘기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수도권 일극 체제, 수도권만 계속 커지는 이런 나라에서 이제는 호남, 영남, 부울경, 대구, 경북, 충청 뭐 이런 식으로 이 다극 체제로 가자, 오극 체제로 가자. 그리고 거기서 제외되는 몇 군데는 3개 특별자치도로 그래서 5극 3특 체제로 대대적으로 재편을 해보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관성도 있고 또 기득권도 있어서 원래 변화를 주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비정상 상태에서 혜택을 보는 소수의 힘은 너무 커서 정상화 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지만 이 저항의 힘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개혁이란 힘들죠. 좀 더 나은 상황으로 바꾸면 누군가가 거기서 뺏기는 게 있기 때문에 저항이 심한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그 힘만으로는 쉽지 않은데 우리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 지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많이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겠죠? 네. 박수도 한번 쳐주면. 네. 그리고 울산이 가진 강점이 많죠. 제조업의 이제 본고장이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미래 산업 경제의 핵심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인공지능으로의 대전환을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다. 피할 수 없으면 우리가 빨리 적응하고 오히려 우리가 선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 중심 사회, 그리고 제조업이 우리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제조업 적용을 우리가 빨리 해가지고 이 분야에서 우리가 좀 앞서 나가자. 근데 그 측면에서는 울산이 매우 강점이 있다. 여기다 한번 집중 투자를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들을 아마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약간 뭐
벗어난 얘기이긴 한데 우리가 다 잘 먹는 것도 중요한데 안 죽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소위 안전의 문제. 여기 얼마 전에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가 있어서 제가 그때 이 근처에 왔다가 와보려고 하다가 이게 오히려 복구 구조 활동에 방해된다 그래서 그냥 안타깝게도 그냥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하여튼 안전한 사회 또 안전 속의 성장도 중요하겠다. 사람 목숨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 경제 발전을 추구하더라도 안전하게 함께 또 성장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들 오늘 하실 얘기 참 많을 것 같아요, 그죠? 해보면 처음에는 별로 손을 안 들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아져서 끝날 때쯤 되면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계속 시간이 막 지연되는데 최대한 우리가 압축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는 구청장도 있을 테고 국회의원들도 있고 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일상적인 소소한 얘기들은 다음 기회에 또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드시면 되니까요. 하시고 국가적 과제나 또 지역 차원에서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들을 함께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좀 요약해서 우리는 또 여기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 케이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의 방향에 참고도 좀 하고 혹시 우리가 평소에 놓치는 게 있지 않나 이제 그런 것들도 살피는 계획이니까 질서 있게 핵심 사항을 요약해서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말도 못하고 가네. 그러지 않게. 메모지는 다 나눠드렸죠? 네, 나눠드렸습니다. 나눠드렸습니다. 정은수. 네. 정은수 대변인이 여기 울산이 고향이죠? 네, 울산 시민입니다. 시민이요? 아직도 시민이 이사를 서울도 안 갔군요.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울산 사람이 또 있던데 우리 이선호 비서관이 울산 사람인가? 네. 그래요. 왜 고향 사람이라고 박수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자, 어쨌든 울산 시민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도 2시간이 짧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우리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하시겠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통상부 즉 제조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제조업의 오늘을 만들어 주신 울산 시민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AI 그린 산업 중심 도시 다시 떠오른 울산이라는 주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 장관님 작업해 놓은 분 같은데 보니까 어느 틈에 과거 우리 대한민국은 제조업의 불모지였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0여 년 전 울산에서 처음 시작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이 대한민국의 제조업을 떠받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들이 가동되는 울산은 이제 대한민국 제조업의 1위 도시입니다. 제조업 생산의 14%, 대한민국 수출의 13%, 대한민국의 산업을 보여주는 독보적인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숫자보다도 지난번 우리 대통령님께서 같이 하셨던 관세 협상을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울산에 있는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그 그건 사실이지. 과정에서 큰 힘이 되었던 게 조선업 마스가였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왜? 우리 배경훈 장관은 이런 거를 작업을 못 해보니까. 과학자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조금 전에도 관세 협상도 그렇습니다만은 제조업을 둘러싸고 사실상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의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고 시장을 둘러싼 경쟁도 확산되고 있고 미래 기술을 둘러싼 초격차 경쟁도 치열합니다. 아울러 이와 함께 제조업 중심지인 울산의 경제도 성장의 활력을 식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고 제조업의 고용도 감소하고 있고 울산의 소비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살 수 있는 새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없으면 길을 만들어라. 50여 년 전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500원의 지폐를 가지고 영국 외자를 유치하면서 울산 조선소를 만들 때 당시에 하셨던 말씀이라고 우린 다들 알고 있습니다. 울산 경제, 나아가 대한민국 제조업 앞에 놓인 난관을 뚫기 위한 과감한 산업 전략의 길이 필요하다고 그 말로 저희는 읽힙니다.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울산의 대표 산업들이 제도해 갈 수 있는 길, 저희 산업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뭐가 자꾸 작업성? 저희 산업부는 울산 말이 꼬입니다. 울산 제조업의 도약을 위해서 3+1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울산 대표 산업인 제조업을 친환경을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 우리는 그걸 맥스라고 읽습니다. 맥스를 통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대기업과 협력사, 지역 경제가 다 함께 커가는 울산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 지역 투자를 촉진하는 강력한 인프라도 갖추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1 투자 전략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먼저 친환경 전환입니다. 친환경 전환은 단순히 이제 하면 되고 안 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업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정부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올해부터 울산에서 전기차 20만 대 전용 생산 공장이 가동됩니다. 정부도 올 한 해 1.8조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차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인 황화리튬 공장도 올해부터 울산에서 가동됩니다. 정부도 5년간 1.2조 원을 투입해 석유화학 친환경 공정과 특수 소재 개발에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 선박 시장도 고부가 친환경선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대 암모니아선,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사 등 친환경 선박 시장 선도를 위해 5년간 5천억 원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 맥스는 저희는 속도, 혁신, 생태계 3대 축으로 본격화해 나가겠습니다. 제조 AX는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을 이겨내는 혁신, 그리고 그 혁신을 의미 있게 만드는 속도, 그리고 대중소기업, 학연이 모두가 함께 구성하는 생태계 구축에 상패가 달려 있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과기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과 연관해서 자동차 부품 AI 팩토리를 울산 등에 50개 만들겠습니다. 울산 석유화와 AX 실증 산단도 올해 본격 가동됩니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실용화를 막는 규제들도 빠르게 해소해 나가면서 조선 숭령공의 암묵지를 데이터로 축적하여 활용하는 AI 기반 조선소로 탈바꿈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연구소, 대학과 함께 맥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석유화학 첨단 소재, 자율운항 선박 등 개발에 2조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다음. 앵커 기업과 금융기관, 공공기관이 하나가 되어 울산 경제를 생태계 중심으로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오전 HD 현대중공업, 하나은행, 무역보험공사 그리고 울산시 저희 산업부가 조선소 협력업체에 4천억 원의 우대 대출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시중은행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상생금융 1.3조 원을 운영해 지역경제가 활기가 돌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 프로젝트는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대형 중소조선, 기자재사들이 함께 커갈 수 있는 조선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석유화학 재편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적 등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활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업과 지역의 내일이 오늘의 투자에 달려 있습니다.
투자를 지역으로 속도감 있게 착근시키기 위한 강력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SK 미포 데이터 센터, 맥스 클래스터 설치 등 울산 지역 AI 인프라를 키우겠습니다. 지난해 말 지정된 미포 분산 에너지 특구를 활성화하고 해상 풍력 등 청정 에너지 보급으로 울산시 에너지 대전환을 이끌겠습니다. 150조 원의 규모가 국민 성장 펀드에서 40% 이상이 4극 3특 지역에 집중 투입되도록 하고 지역 투자 촉진 보조금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HD 현대중공업 등 앵커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47만 평의 기회발전 특구를 울산에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울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라고 합니다. 울산에서 대한민국 산업화의 아침을 열었듯이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아침이 여기 울산에서 가장 먼저 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조업의 심장 울산 도약을 위한 3+1 전략을 발표해 주신 산업통상부 장관이 감사합니다. 장관께서 산업도시 울산 문화관광으로 성장 엔진을 더하다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팬들의 응원과 박수로 힘을 받는 K컬처 중흥부서 K컬처의 중흥부서 문체부 장관 최경입니다. 다시 하래? 네, 앞서 두 장관님의 당찬 포부와 각오 잘 들으셨죠? 그야말로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울산, 저도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저는 여기에서 따뜻한 온도와 색깔을 더해보려고 합니다. 보시죠. 네, 미래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여기에 문화라는 마법의 지팡이로 살짝 건드려 보겠습니다. 보셨죠? 네, 풍경이 확 달라졌죠? 이것이 바로 문화라는 마법의 힘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에 문화라는 마법을 더해서 따뜻한 온기와 화사함이 가득한 미래형 도시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먼저 일터부터 바꾸겠습니다. 작년에 어느 산단 구내식당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점심시간에 피아니스트가 나타나서 연주를 시작했더니 늘 익숙했던 회색빛 공간이 갑자기 근사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산단의 문화예술 동아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움직이니까 산단 이곳 저곳이 알록달록한 총천연색의 빛깔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부르고 인근 주민들도 초대해서 함께 문화를 즐기고 예술을 감상했다고 합니다. 또 산단에서 마련한 문화 페스티벌에는 이틀 동안 2만 명이 찾아갔다고 하고요. 드라이브인 페스타에서도 사흘간 3만 8천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네, 우리 울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일상이 머무는 일터에 문화를 얹어서 더 화려하고 따뜻하게 색깔을 더하겠습니다. 퇴근 후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뮤지컬과 K-팝 공연, 유명 전시회 같은 문화 행사가 그동안 너무 부족했었죠. 앞으로는 더 많이, 더 자주 접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울산 문화예술회관과 KBS홀 그리고 시립미술관이 꽉꽉 차게 해서 앞으로는 다른 큰 도시로 문화 원정을 가시지 않아도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응원은 힘입니다. 마법을 부립니다. 네. 이렇게 퇴근 후 일상의 문화를 더해서 무지갯빛으로 다채로울 수 있게 분위기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울산 엔터테인먼트 파크 건설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울산은 공연 장수가 문화부 장관이 준비를 잘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아까 못하게 한 건 아닙니다. 박수 막 치셔도 됩니다. 네, 박수가 없으면 요거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네. 사실 울산은 공연 장수가 너무 적습니다.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 16위입니다. 첨단 미래 산업의 수도인 울산이 이래서는 곤란합니다. 최고급 음향 시설이 장착된 2,500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 그리고 1,000석 규모의 최첨단 미래 기술이 집약된
몰입형 다목적 극장.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울산의 급에 맞는 문화 인프라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더 없습니다. 자꾸 장관님 이거 얘기한 거 다 책임지는 거예요? 이거 책임 대통령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예? 이 부분은 분명히 대통령님과 울산광역시와 함께 힘껏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영남 알프스. 가을이면 능선을 따라 억새의 은빛 물결이 장관을 이룹니다. 시간이 멈춰선 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해가 가장 빨리 뜨는 대왕암 공원, 그리고 주전 몽돌 해변, 참 절경입니다. 그치요? 맞지요? 네, 이렇게 울산은 산업의 수도이면서도 바로 옆에는 산과 바다, 천혜의 자원이 넘치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울산은 관광으로도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요즘 뜨는 생태와 치유입니다. 데이터만 봐도 울산 여행하면 언급이 가장 많은 단어가 휴식과 힐링입니다. 이 놀라운 자연 환경을 생태와 치유라는 개념의 관광 자원으로 키워야 합니다. AI로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여가 시간이 많아지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늘어나는 외지인들의 관광 수요를 우리 울산이 끌어올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활력과 경제적 가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미흡합니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수가 부산 350만, 경주 138만인데 울산은 50만 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산과 경주로 오가는 외국인들의 이동 흐름을 울산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야만 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블레저, 그러니까 비즈니스 여행자가 레저를 즐기고 간다는 뜻인데 울산엔 정말 출장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이 당일치기라고 하고요. 오신 김에 살짝 하루 더 묵으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가실 수 있도록 미리 관광 명소에 대한 홍보도 잘하고 싸게 혜택도 좀 드리고 하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저희 문체부는 문화의 힘으로 더욱 생기가 넘치고 생태와 치유의 관광지로서 더욱 활기가 넘치는 미래형 도시로 울산이 거듭날 수 있도록 힘껏 이바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울산에도 마법의 힘, 문화예술이 가득 들어오게 해주신다고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세 분, 여기 끝에 있는 여성분 질의 주십시오. 제가 전원수 대변인한테 팁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성분만 손을 들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분만 들어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울산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고 학교 전국 예술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황수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2, 3년 동안 여러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문체부 장관님께 여러 문자와 이메일을 많이 보내왔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그동안에 이제 학교 예술 강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고 예산이 저희가 2023년도에 587억이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억의 예산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는 얼마예요? 올해는 165억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더 이상은 이제 국가 사업으로 지속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계속 K-팝, K 컨텐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20년 전에 국가에서 길러진 예술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현장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쌓아온 20년의 세월이 지금의
K-팝을 만들고 K-문화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방으로 이렇게 이양될 사업이 아니라 나라에서 책임져 주셔야 할 공공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떨려서. 네. 네. 근데 문화예술 강사 예산은 복구시켰다고 알고 네, 있는데 지금 복구 전액 안 되는 모양이죠? 네, 전액은 아니고 국비는 상당히 많이 복구가 됐고요. 지금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지방교육재정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 지방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매칭이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어서요. 곧 좋은 말씀 드릴 수 있을 걸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의 국비는 제가 그때 지시했었던 것 같은데 원상 복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방 몫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지방교육재정 쪽에서 매칭이 매칭이 들어가는 안 돈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 몫은 네. 복구를 했는데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제 잘못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도 작년 말에 관심 갖고 지시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국비는 어느 정도 복구가 되는데 물론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거는 복구를 다시 하려고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제도의 존폐가 위험할 정도로 그렇게 방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되살리도록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지겠답니다. 제가 책임지는지 안 되는지 감시해 볼게요. 안 그래도 이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문화에 기반을 둔 성장, 이것도 우리가 이제 주요 국가 전략으로 지금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문화 부분에 우리가 투자도 좀 늘리고 또 역량도 많이 투입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해외 공간들도 문화 산업 진출 소두보로 만든다. 그래서 지금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고 지금 전체 외관상으로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문화예술이 각광을 받고 있기는 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내적으로는 이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지금 문화예술 강사 예산을 대폭 깎아가지고 새로 이제 문화예술의 싹이 자라는 환경을 지금 많이 파괴한 결과가 됐거든요. 오히려 이제 복구하는 것 정도는 제가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대폭 늘려야 되겠다 이랬더니 그걸 뭐 엄청나게 뭐 수십조 원씩 한다는 오해를 해서 그런지 반응이 좀 심했는데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지금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 예산을 어쨌든 추경하는 기회가 생기면 좀 대폭 지금보다도 더 늘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서러운 시절은 이제 다시 안 오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견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여성분들께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저 뒤에 있는 여성분 맞으신가요? 네, 마이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20대인데 지금 취업승 청년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나경입니다. 네. 그 요새 그 충남과 대전이라든가 광주와 전남과 같이 기존의 광역시와 그 도가 통합되면서 통합시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이고 또 부산하고 울산, 경남이 또 통합되면 또 여기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모든 시도가 일단 그 광역시하고 도가 통합되었을 때 행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걸지, 그리고 그 도의시 그리고 통합돼서 특별시가 되면 도의시는 명칭을 유지하는지 바꾸는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네, 그냥 요약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요즘은 그 국제 경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가 간 경쟁도 중요해졌고 또 도시 간 경쟁도 중요해졌는데 이 광역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여기 울산에도 아마 부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단절이 돼 있기 때문에 광역 교통망도 사실은 잘 안 되죠. 따로따로 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니까.
또 산업 배치 문제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광주 전남 같은 경우가 막 사실 거의 같은 동네인데 갈등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업 경제 발전 또 아까 말씀드렸던 5극 3특 체제 수도권의 버금가는 예를 들면 수도권은 이제 문화 경제 수도로 예를 들면 충청도는 행정 수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부울경 전남 광주 이쪽은 이제 해양 중심 해양 수도로 뭐 이렇게 일종의 크게 좀 나눠보자는 게 기본 방침인데 그렇게 하려면 좀 광역화돼야 된다. 권한도 좀 집중하고 이제 통합 행정도 해야 되고 전에 이제 김경수 지사께서 계실 때 그때 부울경 메가시티 일종의 광역 통합을 추진하다가 지금 거의 중단이 됐는데 어쨌든 행정 효율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는 좀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정치적인 이유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좀 현실적 장애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마침 충남 대전이 스스로 또 현직 시도지사들께서 통합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통합하겠다고 해서 좋은 기회다 이랬어요. 하는 게 뭐 화끈하게 하자. 그래서 일단은 제일 핵심은 뭐 통합을 하는데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항을 이겨낼 만큼. 그래서 재정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주겠다. 또 중앙의 권한을 대폭 아예 지방으로 넘겨주겠다. 이 실제 이제 분권화하는 거죠. 그리고 산업 배치에서도 우선권을 주겠다. 그래야 되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쨌든 모아야 힘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이제 대대적으로 시작할 텐데 거기서도 일종의 우선권을 주겠다. 그래서 좀 통합을 좀 촉진을 하려고 했더니 전남 광주가 더 속도가 빠르게 지금 진척이 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도 지금 얼마 전에 뭐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부울경도 하겠다 말겠다 그런 얘기가 좀 있던데. 하겠다고는 했습니다. 예. 시기가 된다. 근데 뭐 하여튼 제 생각은 저의 임기 안에 할 수 있는 기회는 선거 일단 예를 들면 시장 도지사 뽑아놓은 다음에 잘 안 돼요. 다음 선거 전까지는. 그 둘이서 누가 시장 도지사를 그만두겠어요 도중에? 불가능하죠. 선거 새로 뽑을 때 통합해서 뽑아야 현실적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앙정부는 재정, 권한, 산업 배치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혜택이랄까 뭐 권한을 부여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지방 발전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뭐 영재학교나 특수목적 고등학교든지 뭐 이런 거 막 허간해서 새로 짓고 싶어 하죠. 수요가 좀 많으니까. 그리고 학교들도 예를 들면 인공지능 대학 뭐 이런 건 아마 인기가 많아서 정원 늘리는 것도 아마 꽤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우선권을 주거나 이제 허용을 해주는 거죠. 또 문화 정주 여건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도 좀 대대적으로 규제를 풀어서 쉽게 좀 지을 수 있게 또 혜택도 있게 뭐 세제나 아니면 금융 지원 또는 뭐 전기 요금 체계나 이런 등등에서 최대한 어쨌든 지방이 좀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자. 근데 그럴 때 강력 통합된 데는 우선권을 주자. 이런 계획들을 실제로 가지고 있고 국회에서도 지금 입법의 그 내용들을 계속 반영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세한 건 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손 한번 더 뒤에 있는 회색 상의 입으신 남성분 말씀 주십시오. 예. 예,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우선 문체부 장관님, 그 대한민국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이 동구 대왕암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다 어딘지 아시죠? 예, 울산 울주 간절곶입니다. 간절곶. 예, 그래서 두 빵점. 군데가 같이 그렇게 보통 네, 동시에 우선은 뜨는 걸로. 울산은 간절곶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둘이서 저 바깥에 가서 해결하고 들어오세요.
네, 대통령님 자동차의 고향 울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품고 있는 양정동에서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내일을 그리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차현이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로봇계 스팟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개발하며 코스피 5000 시대의 주역으로 도약할 때 그 공장을 품고 있는 마을은 왜 지방 소멸의 최전선이 되어야 할까 의문스럽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50년 정도 된 빈집이 관리가 되지 않자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철거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뜬 눈으로 마을이 사라지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한 주민들이 주민 자구 노력으로 마을을 살리기 위해 체류형 관광 특화 마을 양정 자동차 마을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공약 사항 중에 5국 3특 국토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지자체, 기업, 매칭의 지역 특화 관광 자원 개발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저희 중앙부처와 울산시 현대자동차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로봇계 스팟이 골목을 방범 순찰하고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주민의 일상을 돕는 대한민국 1호 모빌리티 로봇 친화 마을 지정을 건의드립니다. 재밌는데요? 예, 이곳은 규제 샌드 지정을 통해 기업과 지역이 공생하는 세계적인 민간 협력 성공 사례로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현대자동차는 하겠대요? 이제 저희가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여성분 손들어 주시죠. 님께 공공병원 확충에 대해서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은 인구가 110만 명인데 울산에 이제 국립대 병원이라든지 어려운 공공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영군 산모라든지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인접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울산 의료원 설립은 25년 동안 모든 선거에서 제일 공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합니다. 이 예비 타당성 조사는 그동안에 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모든 지역에서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울산 의료원의 저번에 예타에서 미끄러지고 그다음에 어린이 종합병원으로 만든다 그거 지금 예타 중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기재부 내에 KDI에서 하고 있는데 내부 규정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건축가하고 그다음에 경제 전문가는 포함되지만은 그 안에 정작 보건 의료 정책 전문가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시기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 경제 손실만 해도 120조였고 7만 7천 명이 추가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의료원이 없어가지고 인접 시도에 환자들을 보내고 그런 어떤 공공병원이 없는 민낯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의료원 설립이 단순하게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가장 경제적인 투자이고 모든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의료원 설립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중앙정부에서는 말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코로나 시기에 가장 헌신적으로 했던 의료원에 대해 가지고 의료원이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진료도 되지 않고 경영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산 의료원 설립은 기재부는 예타를 핑계 삼고 그다음에 울산시는 운영비를 걱정하고 용역만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전국에 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그 의료원 설립에 있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해 가지고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면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공공병원 설립을 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질 좋은 의료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금 등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두 차례 선거에서 울산의 제일 공약은 의료원 설립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울산 시민들은 이 문제가 생존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원 설립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많은 점검과 그다음에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울산에 의료원 짓는 공약을 했던가요? 예? 아까 어린이 특화병원, 예. 지금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공공의료원 얘기는 사실은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게 성남의료원 짓자 말자 싸우다가 감옥 가고 이러는 바람에 에이, 내가 내 손으로 지어야 되겠다 이래서 정치를 시작해서 성남의료원을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지었는데, 거기에 얼마 전에 가봤더니 뭐 적자가 많이 나가지고 민간 위탁한다고 싸우고 있고, 적자가 왜 났나 봤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에서 코로나 때, 하필은 코로나 때 개원을 했거든요. 그때 소위 그 뭐라 그럽니까, 그 감압병실이라고 그러나? 음압병실? 예, 음압병실이 약 30개 있었는데 전국에 음압병실 다 합쳐도 성남의료원 한 개만 못 하더라고. 그래서 공공의료원을 지었는데, 그때 정부에서 공공의료원들 코로나 전용 시설로 전환하면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는 손해를 엄청나게 보고 다시 또 복구하려니까 일반 환자들이 잘 안 와서 적자가 계속 확대되는데, 이거 정부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고 다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복지부한테 그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거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래가지고 검토 중입니다. 이 공공의료원 문제는 예를 들면 이제 정부가 지으면 정부가 아마 절반쯤 아마 건축비를 부담하게 됐을 거예요. 절반인가요? 땅을 내고 건축비는 정부가 내요. 정부로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부분 부담인 줄 알았더니, 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과 장비, 의료 장비는 중앙정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방에서 지으면 중앙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하게 돼 있는 것 같던데. 네. 그런데 이걸 이제 중앙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전국에 이런 공공의료원 수요가 엄청 많아요. 대한민국에는 공공의료 비중이 뭐 10% 미만일 거예요, 아마. 다 이제 일반 병원이죠. 민간 병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책 방침은 지금까지는 공공의료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공공의료원을 짓는다, 이제 시작한다고 하면 어디부터 해야 될까? 울산부터 해야 될까? 아니죠. 미안하지만. 울산은 객관적으로는 다른 지방 정부들보다는 매우 상태가 좋아요. 다른 데는 더 엉망이라 말이죠. 재정 상황이. 그래서 우선순위로 따지면 아마 뒤로 한참 밀리겠죠.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다른 데보다 낫다고 말이에요. 슬픕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 만약에 정부에서 공공의료원을 지어야 된다면 울산부터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다른 데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우리 전공의 분이시라는데 공공의료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같아요. 저런 분 잘 없거든요, 사실은. 공공의료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같은데,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짓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나 지금 현재 상황이나 또 민간 의료 시설이 많은 상태에서 공공의료 시설을 거의 조 단위로 들어갑니다. 한 개 병원 짓는데 보통 건축비 적어도 2, 3천억이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 돼야 제대로 돼요. 한 500병상 하면 대개 한 2천억 이상, 장비까지 하면 3천억 가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대개 한 그 정도 됩니다. 그 10개만 지어도 돈이 몇 조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데, 해결하는 방법은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짓는 거예요.
성남시도 지었잖아요. 기초 지방정부인데 재정이 성남보다 울산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요? 마음먹기 나름이 아닐까 싶어요. 결국 정책 판단이 문제죠. 이게 돈이 남아서 하는 일은 아니고 진짜 긴급하고 다른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있다라고 판단하면 못하고 딴 거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라면 그래 왔겠죠.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보기에는 결국 정책 판단의 문제다. 그건 누가 결정해요? 울산 시민이 결정하는 거죠. 결국 울산 시민이 결정하는 겁니다. 물론 진짜 현실적 권한은 여러분이 울산 시민이 뽑은 사람이 결정하겠죠.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아니, 내가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판단이 문제다. 아니, 어느 쪽이 잘 됐다 못 됐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책이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옳은 건 아니고 그런 건 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옳은 거는 진리라고 하죠. 정책이라고 하는 건 정책이란 판단의 여지가 있는 다른 것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정책이 찬성하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그렇지 않아요. 다 온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건 결단의 문제인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단의 주체는 누구? 국민이죠. 울산시의 정책의 주체는 울산 시민이죠.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려있다. 중앙정부가 울산에만 예외로 공공의료원을 지어줄 수는 없어요. 물론 뭐 소규모 특화된 뭐 어린이병원 이런 거 할 수 있죠. 뭐 산재병원 뭐 할 수 있죠. 여기 특히 공장이 많으니까. 그러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원을 정부 예산으로 울산에만 짓자. 그럼 광주 가만히 있겠어요? 전남 가만히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정부 입장에서.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되게 원론적인 얘기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 김현주입니다. 뭔 연대? 울산건강연대입니다. 그러니까 울산 지역의 보건의료 정책을 관광연대? 건강이 아니고 건강. 건강 헬스입니다. 헬스. 건강연대. 헬스, 네. 건강연대 정책위원 김현주입니다. 제가 오늘 대통령님께 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울산의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의대, 네, 울산의대 아산병원. 네네. 정부가 1987년에 지역 불균형 해소 그리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 울산대학교에 의대 정원을 배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울산대학교는 그 의대 정원을 받고 나서 울산 지역에 부속병원을 짓고 그 의대 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에 서울에다가 아산병원을 짓고 울산의대를 서울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년이 말로는 울산의대인데 네, 이름만 울산의대고 내용은 서울 아산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그 서울 아산의대로 있으면서 지역의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울산의대 졸업생이 한 7%만 울산에 남아 있고요. 울산의 의사 수가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 그리고 필수 의료 인력에 종사하는 전문의 의사 수가 7대 광역시 중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그리고 17개 시도 중에서도 제하위에 있습니다. 저는 울산의 이런 의료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의료의 질 저하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울산의대의 먹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과 21년도에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의대뿐만이 아니라 6개의 지방사립의대가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주의 동국대도, 동국대도 그렇고 또 한림대도 그렇고 성균관대도 그렇고 있습니다. 그랬고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방사립의대는 그 시정명령을
충실히 이행을 하지 않았고 교육부는 대충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 의사제도 이렇게 제대로 정착할 수 없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대학원 문제도 있습니다. 의대 대학원이요. 의대 대학원도 사실은 의학 연구 아까 뭐 AI, R&D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료 분야에서도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데서는 대학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의대 대학원 또한 지역에서 인가를 받아놓고 다 수도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난 5년간 한 100억 원이 넘는 그 연구비를 지원을 해줬는데요. 지방 의대에다가 그 돈이 다 수도권으로 가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변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지방 사립대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좀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네, 관련 법도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거 전에 선거 때 들은 얘기 같은데 이게 뭐 갑론을박이 있더군요. 이게 뭐 위반이냐 아니냐, 그냥 불법이냐 아니냐. 이거 뭐 부도덕한 거, 예를 들면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취지에 어긋나는 거는 맞는데 이 과연 현행 법률에 명시적으로 위반한 거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저기 우리 수석실이 챙기든지 해가지고 이 유사한 사례가 몇 군데 있어요. 이거 해결책이 있는지 위반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정확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챙겨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기 검은색 상의 입으신 남성분께 마이크 주셨던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여기 이분께 질의 그러세요. 제안을 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주십시오. 우리 저기 산업부 장관님이나 문화부 장관하고 잘 아는 사이 아니죠? 아닙니다. 근데 우리 백영훈 장관 하실 때 박수 왜 안 쳤어요? 많이 쳤습니다. 안 쳤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울산 북구에 거주하는 18살 학생 배승준이라고 합니다. 오, 그랬어요? 대통령님의 울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상 첫 코스피 5천 달성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제안드릴 정책은 청년이 울산에 남고 싶어지는 정책입니다.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울산은 일자리는 많지만 청년 입장에서는 살기에는 아쉽다. 그리고 살기에는 아쉽다는 인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주거 지원을 산업단지 또는 시내 중심으로 강화하고 야간과 주말에도 이동이 편하도록 심야버스나 한성체계 같은 교통 개선을 같이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육 현장 취업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지역 기업과 연계되는 인터넷에서 채용 연계, 직무 교육 바우처 같은 걸 늘려서 울산에서 배우고 울산에서 일하고 울산에서 정착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이 울산을 떠나지 않고 행복하게 울산에서 살 수 있는 길을 같이 좀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성분 가보겠습니다. 여성분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저희 뒤에 흰색 목도리 낀 여성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여기 못 일어났습니다. 울면서 갈 뻔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대통령님 만나 뵈면 꼭 하고 싶었던 5초가 있습니다. 나는요 이재미 대통령이 되어서 너무 좋아. 저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중구 태생이고 중구의 주민인 이언주라고 합니다. 좀 많이 듣던 이름인데. 네, 맞습니다. 울산의 이언주입니다. 그 울산에는 전국에서 가장 활주로가 짧다고 하는 공항이 하나 있습니다. 다 통틀어서 하나인데요. 이 공항은 1961년산 항공법에 의해서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오래된 항공법에 의해서 고도 제한 규제를 중구 지역에만 40% 이상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만큼 굉장히 많은 제한에 부딪히고 있는데요. 2015년 개정 항공법은 그 전에 기존의 천편적 일률적인 그 제한 면적 표면적을 때려주기도 안 되는 금지 표면과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허용치를 마련할 수 있는 평가 표면으로 나누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첨단 기술 오늘 계속 들어왔던 말씀인데요. 이 첨단 기술이 그 1961년산 항공법에 적용될 만큼 우리 비행 공항이 그렇게 낙후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비행 기술이 왜 이렇게 떨리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중구가 제한을 받고 있는 이 면적을 좀 더 규제를 완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만 덧붙일게요. 중구는 그 울산 그 5개 구군 중에서 유일하게 바다도 없고요. 그다음에 뭐 농특법을 적용할 만한 뭐 대단한 농지도 크게 없고요. 그리고 나이도 제일 많고요. 큰 기업 뭐 산단 이런 거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라도 신경 쓰셔서 검토해 봐 주시면 지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태선 의원이 중구 아니에요? 아, 동구요? 하여튼 과학 기술도 많이 발전했는데 왜 고도 제한 규제를 그대로 하고 있냐? 좀 완화해라 그 말이죠. 네. 지금 이게 이카오 규정을 개정하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카오 그러니까 국제 항공 뭐 규약인가? 뭐 거기서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완화하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 예, 좀 지나봐야 될 텐데, 근데 울산만은 아니고 전국의 공항들이 다 동시 규제라서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사랑합니다. 오늘 저 마지막 여성분 안 시켰으면 너무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드리겠습니다. 네. 간결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울산 동구에서 조선업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고 15년째 운영하고 있는 윤범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조선 하도급? 예, 조선 하도급 네. 협력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울산의 풍력협회 협회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뭔 협회요? 풍력협회 울산에 예, 풍력? VUC 풍력협회가 있습니다. 네. 예. 그 첫 번째로 그 조선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 합니다. 조선 하도급 문제가 우리 경남지사님은 예전에 한번 뵀었는데 거제부터 울산까지 해서 총 망라해서 많은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 결과가 재작년 그 계엄 이전에 이제 결과가 대법원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이 대원 건설사들이 수주의 호황을 갖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같이 성장하고 또 업체들이 지금의 성장의 모멘텀에 대해서 또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게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업체들의 사장들은 지금 신용불량자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재기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100억이 넘는 과징금과 그런 부분은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데 그 업체 사장들과 그 수천 명의 가족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두 번째는 해상 풍력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에 5개 개발사들이 6기가와트의 지금 해상풍력 개발사들이 투자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사들이 많은 인허가와 또는 지속되는 어떤 민원 그리고 정부와의 소통 부재를 통해서 지금 계속 탈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년 전 조선 기자재가 5%에서 10%밖에 안 됐을 때 정부와 지방장제부 그다음에 조선소가 합쳐가지고 R&D를 반복적으로 실패하면서 성공시켜서 지금 95%의 기자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성숙도가 있기에는 아직도 시간과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산업부와
그 각 부처에서 좀 더 울산 사업 자체가 울산의 그 분산 에너지 특구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거를 조금 알게 하셔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숙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이 의견. 조선 분야는 세계 최강이라고 하고 일감이 넘쳐서 뭐 대기 물량이 몇 년치가 쌓인다고 하는데 일선의 하도급 업체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하여튼 이게 참 정책적으로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참 울산에 제가 얘기 들어본 시장님, 그 외국인 노동자 이게 무슨 특별 예외 구역이라고 그래서 그 조선 광역 단체에 비자 허가권을 이제 광역 단체에 넘겨놓은 데가 울산인데 지금 조선 관련된 외국인 노동자들 TO를 받아서 비자를 허용해주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마이크 좀 갖다 드려보십시오. 네, 다른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제가 좀 상황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럼 지금 몇 명 TO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광역 비자를 발급하는 곳이 울산인데요. 네. 저희들 그렇게 외국인 전체 E7이나 E9에 대한 부분은 전체 TO 몇 명이나 TO고 현재 몇 명 들어와 있어요? 지금 3,400명 정도 들어와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들 받는 그 TO 범위 내에서 이 정부에서 주는 비자는 세 군데 옮길 수가 있습니다. 울산에 있다가 다른 데 갈 수 있지만은 울산 광역 비자는 현재는 지금 E9이 들어와 울산 있고 안에서만 울산 안에 이동 못 하도록 해놔. 울산 안에서만 조선 분야에서만 조선 분야에서만. 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게 한시 조치일 텐데 언제까지예요? 지금 저희들 한시는 아니었고요. 어차피 전체 인원은 정부에서 어차피 포괄적으로 받아나는 그 범위 내 인원을 했습니다. 저희들 울산 비자로 100명씩 100명 받았으면은 전체 200명이시면 100명 이해는 못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같이 의견을 모아보고 싶은 건데 이제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관한 건데 일부의 의견에 의하면 이게 결국은 이 외국인 노동자를 뭐 조선 분야에 싸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건 좋은데 지역 경제에 이게 뭔 도움이 되냐? 물론 뭐 조선 업체는 좋겠지만 조선 업체에 고용돼야 될 우리 지역의 고용 노동 기회를 결국은 뺏기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지역 사회에서 아예 뭐 살림 차려가지고 살면은 뭐라 안 그러겠는데 전부 다 일정 시간 되면 다 귀국하고 최소한의 생활비 외에는 전부 공국 송금할 텐데 그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좀 어떠세요? 이제 저희들이 지금 조선업 하청업체에서 받는 인원 모집하면 56%만 국내 사람이 옵니다. 나머지 약 40%는 아예 못 구한다. 못 구합니다. 월급을 조금 주니까 그러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는 총액 받는 220만 원 정도입니다. 220은 국내에서 그러니까요. 소비할 수도 없습니다. 송금할 수밖에 220만 없는데 원짜리 채용해가지고 뭐 몇 조 원씩 남는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국내 근로자보다 반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내부 소비 정작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고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고. 이제 일자리를 월급을 좀 더 주면은 국내 사람들 이제 취업을 많이 하겠죠. 근데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게 내 말이에요. 아이고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인건비가 이 코스트에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조선이 망한답니까? 기업에서, 조선이 이익이 없답니다. 돈 다 줘보면 그거 남는 게 없다. 그 말이 믿어지세요? 글쎄요. 지금 뭐 이익이 상당한 부분 돈을 벌고 있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이제 임금을 사람을 데리고 쓰려면은 임금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입장은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결국 국가 정책으로 결정할 일인데 과연 외국인 노동자 국내 임금 최저임금도 지금 안 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들어보니까 딱 최저임금만 조선 현장의 노동 강도가 상당히 셀 텐데 그걸 최저임금을 준다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고용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구에다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또 고액이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면 국내 조선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한번 또 고려해 볼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예, 하여튼 그것도 역시 그 울산에 어쨌든 특별한 예외적인 조치를 한 거니까 결국은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 또 활용할지 말지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결국 울산 시민들이 판단할 일이다. 울산 시민이 결정할 일이긴 합니다. 한번 그것도 고심해 보시고 그 저기 비자 조치에 대해서는 그 별도로 좀 보고를 좀 하라고 하세요. 이게 매우 논쟁적인 사안인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어요. 네, 뭐 그러셔도 되고, 네, 네. 네, 마지막 질의. 하세요. 여기는 뭔 얘기 하실 건데요? 네, 꼭 필요한 얘기로 압축해서 한번 하십시오. 네. 네. 압축해서라니까 더 신경이 쓰이는데 그 오늘 말씀 중에 주제가 AI 관련된 얘기인데 사실은 AI를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인데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한 분도 없으셔서 굳이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드리고 얘기 안 한 게 중요하지 않아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네, 꼭 안 하셔도 돼요. 예. 그 최근에 아까 우리 사업체 운영하신 분이 두 번째 말씀으로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예, 하시고 싶은 얘기를 요약해서 간단하게. 예. 네. 최근에 부유식 해상 풍력 5개 개발사 발전사업 허가를 다 받았던 사업 중에 한 사업체는 에너지공단으로부터 REC 매매 계약 체결에 실패했고요. 그다음 곧이어서 한 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업체인데 사업 자진 반납을 하면서 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결국은 공교롭게도 재생에너지의 진심인 이 정부 들어서 생겨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계시는 앞에서 말씀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김두겸 현 시장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3년 6개월 동안 허송세월을 했다고 봅니다. 공문 하나 발송하는데 국방부나 해수청에 발송하는데 일주일이면 될 거를 3년이나 걸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나머지 있는 개발사 3곳도 지금 울산시로부터 행정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행정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저한테 계속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요청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현재 REC 매매계약 체결 실패에는 에너지공단에서 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지금 대규모로 하고 있는 이 미중유의 사업이기 때문에 표준계약서가 담지 못하고 있는 그 영역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안아서 글로벌한 기준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하면 이게 성공하면 그 다음에는 더 큰 규모로 글로벌하게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준비했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한수원이나 동서발전이 그 대규모 사업에 지분 투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분 투자에 대한 규정 역시 또한 만만치가 않아서 산자부하고 허송세월을 거의 보내다시피 하면서 지금 실패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대통령님께서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바람연금 이거는 울산 부유식도 굉장히 크게 차지할 수 있어서 공적 자금이 지분으로 투자돼 가지고 에너지 안보나 뭐 지역 산업 생태계나 아니면 주민 참여에 의한 이런 바람연금 이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아까 발표 중에는 공적 150조 국민성장 펀드 40%를 이제 지역이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 자진 반납한 1.5기가와트 국민성장 펀드에서 10조만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부유식 해상 풍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담대한 구상을 좀 해주십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울산 지역 경제나 대한민국 산업 발전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의제인데 우리 하GPT가 특별히 뭐 하라는 건 아니고 요거 전에 제가 회의 때 얘기한 거잖아요. 네.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안 그래도 챙기고 있는 중이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걸 감안해서 민간 또는 내가 보기엔 투자 자금 부족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돈이 없어 못하는 건 사실은 아니고 다른 복합적인 문제들이 좀 있어 보이던데 어쨌든
저희가 안 그래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그만해.